이레이즈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트림도 알고 있습니다. 뭐 익스텐드도 알고 있고, 자,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트림, 브레이크는 비슷한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라인을 이렇게 3개를 그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시죠. 브레이크를 쓸 건데요. 브레이크는 여기 모디파이를 눌러보시면 바로 여기 2개입니다. 2개예요. 브레이크가 있고 원포인트 브레이크가 있고 2개입니다. 실제로 명령어가 하나입니다만은 여기에 아이콘 2개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브레이크. 그러면 캐드가 먼저 선택을 해달라고 합니다. 선택하고,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이니까 그냥 이렇게 끊어지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브레이크 선택하고 쭉 이동하니까 끊어지네요. 왜 그러지? 뭐 키가 잘못됐나 보다. 여기 클릭하는 순간 첫 번째 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점 하나를 더 찍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브레이크 선택하는 순간 첫 번째 점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끊어질 점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브레이크가 일어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브레이크 선택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데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 교차점입니다. 이럴 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여기 퍼스트 포인트예요. 옵션의 첫 번째 점을 다시 지정해 달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주면 이렇게 퍼스트 포인트 위치점을 재지정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컨드 포인트.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끊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브레이크 먼저 선택을 해요. 얘가 브레이크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선택하는 순간 퍼스트 포인트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퍼스트 포인트를 다시 눌러주고 재지정해 줍니다. 세컨드 포인트도 재지정해 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브레이크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봅니다. 브레이크. 자, 선택을 하고 퍼스트 포인트를 지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재밌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퍼스트 포인트와 세컨드 포인트의 위치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세컨드 포인트를 이렇게 같이 찍어 봅니다. 퍼스트와 똑같은 자리로. 끊어진 거 보이시나요? 끊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게 원포인트 브레이크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명령어를 보시면 브레이크예요. 선택하고 퍼스트 포인트, 일반적으로 쓰는 브레이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이콘이 재밌는 아이콘이에요. 이 아이콘. 한 점 브레이크입니다. 얘는 어쨌든 2점을 써요. 근데 얘는 한 점 브레이크예요. 선택을 하고 끊어질 때를 클릭하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한 점 브레이크가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브레이크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익스플로드요. 분해하기. 익스플로드 분해입니다. 단축키 X고요. 자, 제가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렉탱글, 폴리곤, 자, 육각형, 엣지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이번엔 분해하기입니다. 분해하기는 여기 있는 명령어, 요게 분해예요. 얘가 분해입니다. 자, 익스플로드. 그 다음에 선택만 하면 돼요. 이렇게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자, 분해된 거 맞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조인.
자, 브레이크를 해봤습니다. 자, 아니 트림을 해볼까요? 이렇게 트림.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는 경우 조인. 자, 조인은 자, 얘가 조인입니다. 얘가 조인이에요. 소스와 타겟을 선택하면 이렇게 다시 연결이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원본입니다. 나머지가 타겟입니다. 소스를 선택하고 타겟을 지정하면 이와 같이 하나로 연결해 줍니다. 폴리선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디바이드 매주어 하기 전에 포인트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포인트 그냥 간단해요. 점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포인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명령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포인트 그리고 클릭 다시 한번 클릭. 포인트 명령어 하나에 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점이 찍혀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P타입입니다. P타입이에요. 자, P타입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딱 절반 나눠서 이 위쪽에는 점의 모양입니다. 자, 선택하고 오케이. 그랬더니 점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포인트. 이제 점이 찍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P타입을 이용해서 포인트의 모양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포인트를 이와 같이 추가해 보시죠. P타입입니다. P타입 보시면 점의 모양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모양을 바꿔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선을 그릴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릴 겁니다. 어떤 오스냅을 써야 될까요? 어떤 오스냅을 써야 할까요? 자, 교차점이니까 인터섹션 못 찾네요. 다시 원의 중심점이니까 센터 못 찾네요. 네, 점을 찾는 오스냅은 별도로 있습니다. 노드와 니어레스트 두 개입니다. 점을 찾는 오스냅 노드. 자, 보시죠. 라인. 원래 노드란 뜻이 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찾는 오스냅 노드를 이용해서 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니어레스트입니다. 니어레스트는 근처란 뜻인데 이렇게 니어레스트를 쓰게 되면 이렇게 근처,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점들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니어레스트는 근처란 뜻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근처에 가면 포인트 근처에 가면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을 찾는 오스냅이 두 개입니다. 노드와 니어레스트 두 개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니어레스트를 이용해서 점을 한번 찾아보시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 있죠. 얘네들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점에는 모양이 있을까요? 없어요. 점에는 크기가 있을까요? 없어요. 점에는 면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점은 크기도 없고 모양도 없고 면적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은 뭐냐? 이런 겁니다. 바다에 나가면 부표가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죠.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부표 아래에 암초가 있을 경우 암초 위에다가 부표를 달아 놓습니다. 그럼 배를 움직이는 기관장이 부표를 보고
아, 저기 암초가 있구나 그러고 피해갑니다. 이게 부표의 역할입니다. 또 하나는 그물을 바다에 던져놓고 그물 끝에다가 부표를 달아놓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자리 가서 다시 그물을 건지면 되는 거죠. 그 부표를 찾아가지고. 예, 얘네들 부표입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 아래 뭐가 있다? 점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보죠. P타입. 보시면 셋 사이즈가 있습니다. 포인트의 사이즈예요. 포인트의 크기입니다. 셋 사이즈 relative to screen. 스크린, 화면의 상대적인, 다시 말해서 화면의 5%란 얘기입니다. 셋 사이즈인 absolute unit. absolute unit, 절대 단위. 지금 현재 단위가 밀리미터죠. 그러니까 얘를 체크하면 5 유닛으로 바뀌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5mm가 되는 거죠. 보통은 그냥 화면에 5% 만하게 놓고 사용을 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크기를 한번 바꿔 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자, 지우고 제가 선을 2개를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2개를 그려보세요. 자, 이번엔 어떤 명령어 쓸 거냐면 divide하고 measure를 쓸 겁니다. divide는 등분이란 뜻이고 measure는 분할이란 뜻입니다. divide는 크기를 똑같게 등분을 내는 것이고, measure는 내가 지정한 길이만큼 잘라내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디바이드가 없네요. 네, 여기 있네요. 디바이드, 메주어. 디바이드와 메주어는 여기 있습니다. 자, 디바이드 선택합니다. 그러면 넘버 오브 세그먼트, 몇 조각을 낼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6조각이요. 6조각 난 거 보이시나요? 6조각으로 나눈 게 아니고 뭐가 들어간 거예요? 포인트가 들어간 겁니다. 조각을 내는 게 아니고 조각 날 자리에 포인트를 넣어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P타입이 원래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P타입을 알아야만, 이렇게 P타입을 알아야만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위에 6조각 한번 내보시죠. 이번엔 메주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주어는 길이로 나누는 겁니다. 선택할 때 가장 가까운 끝점에서부터 이렇게 계산해 나갑니다. 선택할 때 여기를 선택하면 이 오른쪽 끝점이 여기를 선택하면 왼쪽 끝점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클릭을 해주면 선의 길이를 물어봅니다. 100mm. 네, 이렇게요. 100mm, 100mm, 그 다음 나머지 자투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리젠이라는 명령어를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리젠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리젠이라고 하는데 이거 화면 재생 명령어입니다. 단축키는 R2.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어요. 리드로우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리드로우. 얘도 화면 재생입니다. 화면 재생 명령어는 2개예요. 캐드에서 쓰는 화면 재생 명령어가 2개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저 뒤에 있는 리드로우는 안 써요. 리드로우는 안 쓰고 리젠만 사용합니다. 화면
재생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키보드 여기서 설명할 게 아니고, 자, 포인트 P타입. 제가 이거 10%라고 했습니다. 10% 커졌죠? 자, 근데 화면 확대했습니다. 이게 10%인가요? 이게 10%인가요? 아니죠. 이럴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리젠이 필요한 겁니다. 리젠. 화면에 10%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이게 화면에 10%인가요? 아니죠. 리젠. 이해되시나요? 다시 봅니다. P타입 5%. 이게 5%예요. 근데 지금은 5%가 아니죠. 리젠. 자요. 다시 리젠. 이해되셨나요? 화면에서 메모리에서 내용을 다시 끄집어내서 CPU로 계산하고 데이터를 화면에 다시 뿌려주는 것. 이게 리젠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리젠 해보시죠. 디스턴스 거리 측정하기입니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러면 이와 같이 거리와 각도가 계산되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각도예요. 소수점, 거리는 소수점 4자리까지 나오는데 각도는 소수점이 없네요. 이거 조절하는 게 바로 유니트라는 명령어입니다. 유닛이요. 자, 유닛이라는 명령을 실행해 볼까요? 유닛이 여기 없는 듯 하네요. 자, 유니트라는 명령을 실행해 보시죠. 그러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보시면 랭슨, 길이란 뜻이죠. 길이에 대해서 십진법, 소수점 4자리. 그래서 거리 측정을 하면 소수점 4자리까지 나오게 됩니다. 앵글이네요. 각도인데 십진법이고요. 소수점이 없네요. 소수점 2자리로 나와볼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고 바로 여기 기본 단위가 뭘로 돼 있어요? 밀리미터요.
자, 그리고 오케이. 디스턴스 거리를 측정하고 나면 네, 소수점 두 자리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각도가.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번엔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렉탱글 골뱅이 1000, 1000이요. 1000, 1000짜리 사각형 하나, 반지름 500mm짜리 원 하나. 자,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 보시면 계산기가 있네요. 그죠? 자, 커맨드에다가 CAL만 쓰고 엔터를 치면 바로 여기에 이렇게 계산식을 쓸 수 있습니다. 5 더하기 2 곱하기 2. 그럼 9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봅니다. CAL, C까지 쓰고 엔터 치면 이렇게 계산기가 뜹니다. 자, 5 더하기 2 곱하기 2는 네, 똑같이 9가 뜨네요. 자, 이렇게 계산기가 뜹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면적입니다. 에어리아. 단축키는 AA예요. 면적 그러면 이렇게 나오네요. 퍼스트 코너 포인트 오아 오브젝트.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여기까지요.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개입니다. 점을 찍어서 계산하는 방식과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면적 계산하는 방식 두 가지예요. 자, 보세요. 점을 찍어 봅니다. 한 점, 두 점, 세 점. 초록색 영역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엔터. 그러면 자, 이와 같이 면적이 계산되어집니다. 자, 선택하고 복사. 자, 다시 보시죠. 붙여넣기. 자, 얼마인가요? 얘는 밀리미터 제곱이죠? 맞습니까? 자, 1000 밀리미터 곱하기 1000 밀리미터는 100만 밀리미터 제곱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미터로 환산해 볼까요? 얼마일까요? 1미터 곱하기 1미터는 1미터 제곱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아마 처음에 얘기했을걸요. 밀리미터를 미터로 환산하는 방법. 공 3개를 빼면 됩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1000단위 자릿수를 써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1000mm, 다시 말하면 1m 곱하기 1m는 100만 밀리미터 제곱, 다시 말해서 1m 제곱입니다. 공 6개를 빼는 거죠. 공 6개를 빼면 미터 제곱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해 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이번에는 이 원의 면적을 잴 겁니다. 자, 에어리아. 그런데 찍어야 될 점이 있나요? 에어리아는 찍어야 될 점이 없죠.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클릭합니다.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원을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원의 면적을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원둘레입니다. 원의 면적과 원의 둘레입니다. 에어리아, 원의 면적, 그 다음에 원의 둘레. 자, 한번 계산해 보실까요? 그러면 이 사각형도 오브젝트로 면적을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인으로 다 묶어버리면 돼요. 조인으로 묶으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라인. 자, 제가 간단하게 그냥 사각형이 아닌 도형을 그려봤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리고 중간에 여기다가 서클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서클. 여기다가 다시 한번 서클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가요? 선도 아니고 곡선도 아니죠. 자, 이렇게 조인을 하시면 돼요. 자, 조인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11개의 오브젝트를 2개의 폴리선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1개인지 2개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2개로 나눠졌답니다. 이렇게요. 네, 다시 한번 조인. 네,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9개의 세그먼트가 1개의 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비로소 이렇게 바뀌었네요. 에어리아 오브젝트로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면적과 둘레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보시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폴리선으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 체크해 봐야죠. 네, 폴리선이래요. 에어리아 오브젝트로 클릭. 그래서 면적을 한 번에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사각형도 원도 자, 다 한번 면적을 계산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면적을 합산해 볼까요? 이렇게 3개의 면적을 합산하고 싶습니다. 에어리아 여기 add 에어리아 있죠? 면적 합산하기. 눌러보면 합산하는 방법이 코너를 찍어서 합산할 건지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합산할 건지. 서브트랙트 에어리아는 백입니다. 면적 백이에요. 자, 오브젝트를 누른 다음에 하나씩 선택하면 이와 같이 면적이 합산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토탈 면적이 나오게 돼요. 다 됐으면 엔터,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토탈 면적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토탈 면적을 계산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원을 좀 그려볼까요? 자, 여기서 요 원의 면적을 뺄 겁니다. 여기서 요 원의 면적을 뺄 거예요. 에어리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add 에어리아입니다. 면적 계산하기인데 오브젝트로 전체 면적을 계산하고 엔터. 그러면 여기 면적 빼기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점을 찍어서 면적을 뺄 건지 오브젝트를 눌러서 점을 뺄 건지 아니면 면적 더하기로 바꿀 건지. 자, 오브젝트를 누른 다음에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면적 빼기가 돼요. 자, 이와 같이 면적 빼기가 됩니다. 자, 요거 하나만 해보세요. 면적 빼기 하나만 해보시죠. 이번엔 이 전체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에어리아. 먼저 전체 면적을 계산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전체 면적을 계산합니다. 엔터. 서브트랙트로 들어간 다음 오브젝트로 뺍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이 계산되어집니다. 면적을 계산할 때는 항상 add 에어리아를 통해서 전체 면적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 서브트랙트 에어리아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의 면적을 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그냥 상식선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길이에 대한 단위가 있죠. 자라는 단위 들어보셨나요? 한자, 두자. 들어보셨나요? 자, 피트요. 1피트, 2피트. 인치요. 1인치, 2인치. 들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한 자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몇 밀리미터일까요? 1피트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자, 1인치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네.
2.54cm죠. 그죠? 그러면 1피트는요? 2.54 곱하기 12 하면 됩니다. 30.48cm. 이해되셨나요? 그럼 한 자는요? 자, 자는 어디서 쓰나요? 우리나라가 썼던 겁니다. 그죠? 피트는요? 미국에서 썼던 거고요. 자, 피트는 무슨 뜻인가요? 혹시 아시나요? 피트라는 단어가 푸트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FOOT. 다시 말하면 발바닥 하나의 길이란 뜻이랍니다. 그게 30.48cm였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한 자는요? 이거요. 한 뺨이요. 근데 한 뺨이 춘추 전국시대 때는 대략 한 15cm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커져서 한 20cm 정도? 그죠? 여러분들 한 뺨 재보신 적 있죠? 저는 손이 작아요. 그래서 있는 힘껏 눌러야 20cm가 겨우 될까 말까 해요. 근데 한 자가 구한말에 딱 정해졌는데 이렇게 정해졌답니다. 30.3cm.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보통 한자 그러면 30cm로 통일해서 이야기합니다. 신기하게도 동서양은 다 단위가 인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휴먼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 설계를 할 때요, 대부분 다 인체공학 설계를 해요. 바로 이 휴먼 스케일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기준이 이제 이렇게 잡혀요. 남자의 경우는 170cm, 여자의 경우는 160cm. 이렇게 잡힙니다. 평균 키를 가지고 따집니다. 자, 남자 170cm예요. 자, 그 어깨폭이 얼마쯤 할까요? 170cm의 어깨폭이요. 60cm요. 60cm. 그럼 앞뒤 폭은 얼마나 할까요? 30cm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출입구, 방문이죠. 방문의 크기는 얼마나 할까요? 사람이 한 명이 이렇게 정면으로 서 있고 사람이 한 명이 옆으로 서 있고. 이해되시나요? 그럼 몇 cm예요? 900이요. 방문이 900이요. 폭이 900입니다. 그래서 통로를 잡을 때 900으로 잡습니다. 최소 폭을 900으로 잡아요. 한 사람은 똑바로 걸어가고 한 사람은 옆으로 비켜서 서줘야 되니까. 그래서 900으로 잡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방문의 높이는 얼마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이 170cm 사람이 손을 이렇게 딱 얹으면 여기 손가락 끝 닿죠? 여기. 얼마일까요? 210이요. 2.1m, 2100mm. 이해되셨나요? 이게 인체공학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의 높이는 얼마일까요? 정강이뼈 높이. 450. 의자 이 바닥 있잖아요. 얘는 얼마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엉덩이 면적이잖아요. 그죠? 400에 450. 책상의 높이는 얼마일까요? 여기 허벅지 높이와 약간의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720. 그러면 이 깊이는 얼마일까요? 여기 겨드랑이부터 손가락 끝까지 600. 이해되시나요? 자요, 싱크대의 높이는 얼마일까요? 싱크대는 이제 주로 여성들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160cm의 절반. 그러니까 850이요. 깊이 600. 이해되시나요? 이게 인체공학인 거죠. 사람을 기준으로 한 축척. 네, 단위도 사람을 기준으로 한 축척인 거죠. 자,
자, 이해되셨나요? 네. 인치피트는 우리나라에서 잘 안 쓰니까 상관없는데 문제는 저 자요. 한자, 두자. 이걸 쓰는 데가 있단 말이죠. 어디서 쓸까요? 나무를 다루는 데가 주로 저 단위를 많이 써요. 자 단위를 많이 씁니다. 제가 결혼할 때요. 요즘은 집에 다 붙박이장이 있죠. 근데 제가 결혼할 때는 붙박이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장롱을 사야만 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면 이제 12자 장, 10자 반, 9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12자? 이게 무슨 뜻일까? 10자 반? 9자?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9자 장이 장이 3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2자 장이 4개가 있더라고요. 곰곰이 따져보니까 장 하나에 9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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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ml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무를 다루는 데는 자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합판 있죠? 합판을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두께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6T 혹은 12T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3에 9 이렇게 해요. 3자, 9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를 다루는 데는 주로 자를 사용해요. 또 있어요. 유리집이요. 혹시 물고기 키워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제 큰 애가 이제 올해 대학교 2학년 올라가거든요. 작은 애가 이제 올해 고3인데 이 애들 키울 때 이제 순서가 있어요. 물고기를 꼭 키우게 돼요. 애들 정서 발달에 좋다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키우게 돼요. 근데 저는 좀 성격이 유별나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물고기를 잡아다가 키웠어요. 그러니까 그 내과에 가면 가재도 나오잖아요. 가재 잡아다 키우고 그다음 버들치랑 이런 거 잡아다 키웠어요. 애들이 이제 잡는 재미도 있고 키우는 재미도 있고. 이제 욕심이 있어가지고 어항을 보러 갔는데 자반 어항을 팔더라고요. 자반 어항. 처음엔 생소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자 반 어항이요. 한자가 30cm잖아요. 그러니까 자반 그러니까 45cm요. 그래서 45cm, 30cm, 30cm. 이게 자반 어항인데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반 큐빅으로 샀습니다. 45cm, 45cm, 45cm. 거기에 물을 넣는데 그 찜통 있잖아요. 찜통으로 3개가 들어가더라고요. 와이프랑 둘이서 물 넣으면서 야 이거 터지면 어떡하지? 터지면 어떡하지? 그러고 넣었어요. 유리집에도 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라는 단위가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 이거 30cm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면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면적은 미터 제곱이죠. 근데 평이라는 면적이 있습니다. 평이라는 단위가 나와요. 보통 땅이나 집에 대해서 평 단위를 사용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집을 매매하거나 혹은 이제 계약할 때 아 이거 28평이에요. 이거 32평이에요. 평으로 얘기하죠. 근데 이게 이제 미터 제곱으로 바뀌었죠. 근데 아직도 평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한 평은 몇 미터 제곱일까요? 네, 맞습니다. 3.3 미터 제곱입니다. 3.3 미터 제곱인데 제가 호기심이 많아요. 그럼 가로 세로 얼마일까요? 루트를 씌우면 돼요. 3.3 루트. 예를 들어서 1m, 그러니까 2m, 2m 그러면 4m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트를 씌우면 2가 나오죠. 너무 수학인가요? 어쨌든 루트를 씌우면 돼요. 그래서 루트를 씌워봤습니다. 그랬더니 가로가 1.8m, 세로가 1.8m. 이해되시나요? 다시 보시죠. 이거 자로 바꿔볼까요? 6자에
6자. 6자 곱하기 6자. 1.8m 곱하기 1.8m. 그래서 이게 3.3. 이게 한 평이 됩니다. 옛날 단위가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만 더 해보죠. 현장 가서 되게 당황했던 게 뭐냐면 헤베라는 단어가 있고요. 루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헤베는 평방미란 뜻이고요. 루베는 입방미입니다. 저 뒤에 쌀미자가 미터란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헤베는 면적입니다. 미터 제곱이란 뜻이고요. 루베는 부피입니다. 미터 세제곱이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란 얘기죠. 저 평방미, 입방미도 결국은 일본식 그 한자 표기입니다. 헤이베인가 그렇고 류이베인가 그래요. 그거를 빨리 읽는 거죠. 헤베, 루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면적으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재 중에서 면적으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벽지요. 벽지하고 그 다음에 바닥 타일 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헤베라는 단어를 씁니다. 현장에서. 여기 5헤베인데요. 여기 6헤베인데요. 이렇게 헤베로 얘기합니다. 처음에 현장 나갔는데 헤베라는 단어를 자꾸 쓰시더라고요. 저게 뭐지? 그리고 한참 곰곰이 들어보니까 저거 면적인데 분명히 이제 설계를 하면서 면적을 내거든요. 면적 얘기를 하는데 자꾸 헤베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았죠. 아, 이건 면적에 대한 단위구나. 자, 그럼 루베는요? 미터 세제곱이에요. 그죠? 이거 부피입니다. 얘는 면적이고 얘는 부피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터 세제곱이에요. 현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방통 칠 건데 레미콘 전화해서 6루베만 보내달라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방통이 방바닥 통미장이에요. 여기에 시멘트를 들이부을 건데 6루베만 보내줘. 그럼 무슨 얘기예요? 6m 세제곱을 보내달라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도 레미콘 차는 그 시멘트 회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생산량은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루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레미콘 차가 보편적으로 한 대당 6루베를 배달해 줍니다. 레미콘 차 최대 실으면 6루베가 돼요. 그러니까 6m 제곱을 보내줄 수 있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보죠. 한 걸음만 더 나가봅시다. 자, 아까 타일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바닥에 타일을 시공을 할 겁니다. 몇 장이 들어갔을까요? 몇 장이 들어갈까요? 보통 이렇게 얘기해. 야, 내일 모레 여기 조적할 거야. 벽돌 쌓을 거야. 벽돌집에다 전화해서 벽돌 주문해. 몇 장 주문해야 되죠? 수량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우린 이걸 적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해요. 아주 기초 중에 상기초가 뭐냐면 전체 면적 나누기 자재 하나의 면적이요. 그러면 수량이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면적 계산하기가 중요해요. 전체 면적 그리고 나누기 자재 한 개의 면적. 그러면 자재의 수량이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원리는 되게 단순해요. 물론 시멘트나 모래에 대한 비율은 조금 달라요. 계산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공식이 따로 있어서 그것까지 설명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건 넘어가고. 자, 기본적으로 자재 수량은, 그러니까 자재에 대한 수량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그날 자재가 공급되는 자재의 금액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인건비, 그 다음에 회사 마진, 그러면 견적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결국은 견적까지는 나가셔야 돼요. 설계자는 결국은 견적도 내야 됩니다. 자, 부피는 왜 필요할까요? 부피도 똑같이 적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난간 손잡이를 만들었어요. 근데 난간 손잡이를 철로 만들었어요. 철은 킬로그램 단가로 나와요. 킬로그램 단가인데 우린 설계를 했으니까 얘에 대한 부피까지는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철에 대한 중량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철의 중량은 자, 부피죠. 부피 곱하기 비중입니다. 부피 곱하기 비중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부피는 우리가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 부피가 나와요. 그죠? 여기에 철의 비중을 곱하면 됩니다. 철의 비중은 7.6이에요. 7.6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가로, 세로, 높이 곱하기 비중입니다. 우리 비중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물 비중이라는 건 물 가로 1cm 곱하기 세로 1cm 곱하기 높이 1cm를 비중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철의 비중도 마찬가지로 철 1cm, 1cm, 1cm의 무게를 철의 비중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물은 그러니까 비중의 기준이 물이라 그랬잖아요. 물은 1입니다. 근데 철은 7.6이 나왔죠. 물보다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철은 물에 가라앉습니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나무 같은 경우는 비중이 얼마나 나올까요? 수종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0.3에서 0.8까지 나와요. 물보다 어떻게 돼요? 가볍죠. 그러니까 물에 뜨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네. 우리가 중량을 면적을 계산하고 중량을 계산하는 건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면적을 계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적산을 하고 그 다음에 견적을 뽑아낼 수 있어야만 비로소 온전한 설계자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자.